지금도 보면 정부 광고에 보면 우리는 IMF를 극복한 민족입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시일 내에 빠르게 극복했다. 다 맞는 얘기인데. 근데 그 사이에 가려져 있는 것들이 상당히 많죠. 그렇죠. 그때 다른 방법은 없었겠느냐라는 이제 질문을 한번 해볼 수 있는 거죠. 그 부분은. 그때 당시도 우리가 OECD에 가입을 했고 아마 그 당시도 우리가 보면 GDP 10이라고 그랬었거든요. 한번 버텨볼 수는 없었을까. 그랬으면 더 좋은 조건을 우리가 갖고 올 수 있진 않았을까. 자, 두 번째로 경제 이야기가 숨어있는 작품은 라라랜드입니다. 앞뒤가 꽉 막힌 도로, 고속도로, LA 고속도로에서 차 위에 올라가서 춤을 춥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 장면이 어떻게 보면 지금 젊은 세대를 대변하는 거 아닌가. 뭐 단지 미국뿐이 아니라 우리나라 포함해서 모든 전 세계 젊은이들이 이런 답답한 심정이 아닐까 생각이 돼요. 이게 모든 아마 청춘들이 똑같을 것 같아요. 미래에 대한 꿈을 가지고 있고 열심히 한번 살아보려고 하는데 근데 또 앞은 또 잘 보이지 않는 그런 답답함, 그 꽉 막힌 고속도로 같은데 하지만 우리가 어떤 기회를 주고 또 그런 기회만 생긴다면 정말 질펀하게 또 놀 수 있는 그런 게 아마 청춘이 아닐까. 그러니까 젊은 답답한 느낌을 가진 젊은이들을 봤을 때 참 뭔가 좀 상쾌한 느낌, 뭔가 좀 속이 뚫리는 느낌이 드는데 실제 현실에서는 뷰카라는 말이 대변하죠. 나중에 우리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가.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우리가 경제학적으로 이제 뷰카라고 이제 흔히 부르죠. 이 네 가지가 합쳐진 건데 변동성을 말하는 이제 volatility, 불확실성 말하는 uncertainty, 그리고 이제 복잡함 말하는 complexity, 모호성 ambiguity. 앞자를 따서 뷰카인데 원래 이제 이 용어는 그 전쟁 그러니까 군사용어로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막 어디선가 막 총알이 날라오는 군사용어로 해서 나오는 네,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말 뭔가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변동적이고 불확실적이고 복잡하고 모호한 그러니까 우리가 참호 속에 있는데 어디선가 막 총알이 날아오는 뭔가 내가 지금 급하게 판단을 해야 되는데 할 수가 없는 그런 정말 정신없는 그런 상황을 제가 뷰카라고 부르거든요. 생각해보면 우리의 청춘도 그러지 않았나. 그렇죠. 어떻게 보면 이렇게 정말 안개 속 같은 미래 이런 거에 좌절하는 젊은이들도 많고 또 그런 것들이 본인이 아무리 노력해도 어떤 이 상황을 탈출하기 어렵다는 것이 더 좌절하게 만드는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은데 자, 앞서 라라랜드 잠깐 얘기했는데 돌이켜보면 옛날은 아름다워 이게 어떻게 보면 사람의 기본 심리가 아닌가 싶어요. 지나간 일은 다 어떻게 보면 좀 미화되기도 하고 힘들었던 거다. 그래서 유열의 음악 앨범이라는 영화로 이 부분을 얘기를 하셨는데 이 무드셀라 증후군 이거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추억을 아름답게 포장하거나 아니면 이제 우리 나쁜 기억을 지우고 좋은 기억만을 기억하려고 하는 그런 심리. 그걸 이제 우리가 무드셀라 증후군이라고 이제 부르는데요. 시간이 지나면 과거는 대체적으로 아름답게 느껴진다. 오징어 게임에도 보면 깐부 할아버지가 옛날 집을 찾아가잖아요. 그러면서 그때 옛날에 이랬었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생각해보면 지금 아마 나이 한 50대, 60대 되시는 분들 1980년대, 90년대가 아름다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정말 많을 거거든요. 근데 생각해보면 그때도 정말 시끄러웠던 시절이었거든요. 학생들이 잡혀가고 또 매번 보면 권위주의 시대였었고 지금과 상상할 수 없는 정도의 그 월사금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월사금. 네. 그리고 또 학교에 정말 돈을 내지 못하면 오지 못하게 하는 너가 아버지 뭐 하시노? 이런 그런 것도 있었죠. 지금도 많은 그 젊은이들도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90년대 IMF 전에 외환위기 전에 그때 뭔가 음악도 다양하고 뭔가 좀 사회적으로 좋게 말하면 아주 좀 밝았고 사회 분위기가 이렇게 나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여러 가지로 시끄러운 것도 많았지만 하여튼 그래서 지금 힘들기 때문에 오히려 더 과거를 아름답게 보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네, 그런 측면도 있죠. 네. 자,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 살펴볼 영화가 이 Don't Look Up입니다. 넷플릭스에서 제작한 영화인데 이게 해성이 떨어지는데 그거 맞습니다.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눈에 뻔히 보이는데도 제대로 보지 못하는 어떤 회색 코뿔소 이렇게 상징한다 이렇게 설명하셨는데 이거 회색 코뿔소부터 좀 설명을 해주시죠. 그 과거에 아마겟돈이라는 영화를 기억하세요? 혜성이 그때도 혜성이 옵니다. 거기 브루스 윌리스가 나오는 그죠. 근데 희생을 해서 결국 혜성을 이제 파괴를 하고 지구를 구해낸다라는 건데 이 돈루급이라는 영화는 6개월 뒤에 혜성이 온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때보다도 충분한 과학 기술이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 해결을 하지 못합니다. 그 과정에 해결을 하자고 했더니 정치인이 끼어들고요, 사업가가 끼어들고요. 그러면서 결국은
혜성이 지구랑 이제 충돌을 하게 되는 이제 이런 과정에 겪고 있는데 어떤 충분한 경고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그런 잠재적인 리스크 이걸 제가 이제 회색 코뿔소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누구나 다 알아요. 이게 문제라는 걸 해결을 해야 되는 걸. 그런데 이게 막상 닥쳐오기 전까지도 대비를 하지를 못하는 것. 우리 경제의 회색 코뿔소를 꼽는다면 뭐가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걱정하는 거 있죠. 부채죠. 부채. 네, 일단 가계부채가 GDP 대비 이미 100%를 넘었고 세계에서 가장 높기 때문에 우려되는 부분이고 또 국가부채도 많아지고 있고요. 또 최근에는 기업부채도 많아지니까 어쨌든 최근 한국 사회의 가장 큰 문제는 부채로 봐야 되는데 이게 지금 풀기가 쉽지가 않다라는 거죠. 그렇죠. 지금 뭐 정부 부채도 크게 늘어났고 기업 부채 늘어났고 가계 부채 늘어나고 이런 상태에서 이거 지금 재정 적자 늘어난다 그러지 가계에 돈 더 빌려주면 이거 과연 갚을 수 있을까? 연체율도 높아진다 네. 그러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지금 조금씩 보이는데 네. 그러니까 지금 당장 금리 정책도 하느니 펴지를 못하는 이유가 가계 부채 때문에 가계부채 때문이죠. 긴축을 좀 물가를 잡기 위해서는 긴축을 해야 되는데 금리를 올리자니 가계부담이 너무 커지니까 그렇다면 가계부담 때문에 안 올리면 물가는 어떻게 될 것이며 그렇죠. 또 이미 많이 풀려져 있는 이 돈은 어떻게 회수할 것이냐 이런 문제가 되는 건데 지금 이제 뭐 정부의 입장은 현 상태를 어쨌든 연착륙하는 방안 조금씩 이제 관리를 한다라는 것이고요. 그러면서 그 금리가 기준금리가 올라가더라도 시중금리가 너무 많이 뛰지 않도록 일단 관리를 한다는 건데 일단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을 때까지는 이제 가능한 거겠죠. 그러나 외부적인 충격이 왔었을 때 풍선에 비유한다면 풍선이 빵빵해졌는데 네. 이게 외부적인 충격 더 부풀어서 어디 뭐 모서리에 찧어가지고 터지기 전에 바람을 살살 빼야 될 것 그렇죠. 같은데 네. 그 과정이 순조롭게 될지 좀 약간 의문이에요. 맞습니다. 그걸 아무도 모르는 거죠. 이 속도가 빠른지 빠르지 않은지 이걸 알 수가 없고 또 외부적인 충격이 어떻게 올지 알 수가 없잖아요. 우크라이나 사태 같은 것을 우리가 그렇죠. 누구도 상상하지 그런 못했던 거는 거니까. 상상을 못한 일이었죠. 네. 자, 그런 의미에서 이 부채를 다룬 영화가 이제 국가부도의 날 네. 있었죠. 그 내용도 내용이지만은 그 책에서 네. 박 기자 이렇게 그 부분이 있어요. 모라토리엄을 선언하지 않은 거에 대한 아쉬움을 좀 내비친 게 좀 네. 인상적이었어요. 근데 네. 저는 개인적으로는 우리나라가 모라토리엄, 우리 돈 지금 못하겠다, 집을 유예를 하는 것이 가능할까?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 우리가 자원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있는데.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개인적인 의견 좀 속 시원히 좀 풀어주십시오. 저도 제가 기재부 금융위 오래 출입했습니다만 항상 그 질문이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그 IMF를 잘 극복했다. 지금도 보면 정부 광고에 보면 우리는 IMF를 극복한 민족입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시일 내에 빠르게 극복했다. 다 맞는 얘기인데. 근데 그 사이에 가려져 있는 것들이 상당히 많죠. 그렇죠. 네. 그 당시에 기억을 해보면 자살했던 분도 많고요. 해체했던 과정들. 그리고 뭐 중소기업들, 자영업자들, 네. 뭐 숱하게 대기업까지. 뭐. 네. 그리고 영화에도 나옵니다만 우리 국민들의 생각이 달라졌거든요. 공동체가 파괴되면서 이제 내로남불로 변해버리게 되는 이런 것들이 지금 두고두고 영향을 주고 각자 있는. 노생으로 바뀌었죠. 네. 지금 우리가 왜 80년대가 아름다웠나 생각하면 그때 비해서 대단히 많이 지금 개인화가 되어버렸고 뭐 이런 부분도 분명히 영향을 미치는데 이게 한국 사회에 전반적으로 영향을 지금 다 미친단 말이죠. 그렇다면 생각했을 때 그때 다른 방법은 없었겠느냐라는 이제 질문을 한번 해볼 수 있는 거죠. 그 부분을. 저는 개인적으로 역사의 가정은 사실 무의미하지만 네. 과연 모라토리엄 선언을 우리가 네. 아르헨티나처럼 할 수 있을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진짜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고 국제 신용이 있어야 돈이 네, 빌려고 할 수 있는 동일합니다. 나라인데 네, 아르헨티나 같으면 자원이 있고 또 식량이 있고 하니까 네. 그 자체로 먹고 살 수 있는 네. 데가 있는데 우리는 과연 그 여건이 가능할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네. 이런 질문을 하는 이유가 말씀하신 것처럼 역사의 가정은 없지만 앞으로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어떤 판단을 할 거냐에 대한 어떻게 보면 함의를 줄 수가 있거든요. 그럼 이제 여기서 줄 수 있는 질문이 저도 개인적으로는 한국은 자원도 없고 달러도 없었기 때문에 그런 선택을 안 할 수는 없었을 것이다. 다만 그렇게 가는 과정에서 우리가 너무 쉽게 너무 협상장에 수능적으로 나선 갔다. 네. 이 부분은 지적할 수 있겠네요. 그때 당시도 우리가 OECD 가입을 했고 아마 그 당시도 우리가 보면 GDP 10이라고 그랬었거든요. 그렇게 막 자랑하던 나라가 어느 날 한순간에 획 무너져 버렸는데 지금 예를 들었던 아르헨티나나 러시아나 브라질이나 이런 나라처럼 한번 버텨볼 수는 없었을까. 네. 그랬으면 더 좋은 조건을 우리가 갖고 올 수 있지는 않았을까. 그러니까 부채 협상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돈을 갚아야 되고 우리가 해야 되지만
협상이 어떤 거냐에 따라서 덜 가혹할 수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럴 여지는 혹시 없었을까? 우리가 IMF로 가는 과정에 보면 너무 빨랐었거든요. IMF가 사실 그 한국에 내린 고금리 처방에 대한 비판도 많이 네. 받았어요. 해외에서. 우리나라에서 비판보다도 오히려 해외에서 많이 맞습니다. 비판했었죠. 그리고 네. 동시에 그때 우리가 정말 좋은 기업들을 많이 잃어버렸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잃지 않아도 되는 기업들을 우리 잃은 그 비용은 지금 계산을 안 하고 있는데 조금 더 협상을 잘했더라면 그렇죠. 이제 하는 아쉬움이 있고 거기 영화를 보면 여러 가지 방안들이 나오잖아요. 우리 자산을 가지고 뭐 MBS를 발행하자든가 아니면 모라토리움을 선언하자든가. 왜냐면 지금 다른 나라들도 보면 모라토리움을 선언했다 해서 그 나라 경제가 완전히 지금 끝났다든가 없어진 나라들은 현재까지는 없단 말이에요. 물론 충격은 있겠으나 그렇다면 한번 우리가 어떤 협상을 해볼 여지를 제대로 없었겠느냐라는 제 질문을 다음에 또 그런 던져주는 일이 거죠. 있으면 안 되지만 안 되죠. 만약에 그런 상황이 온다면 지금 박 기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다양한 경우의 수를 놓고서 한번 네. 좀 다양한 수를 놓고서 좀 전략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네. 있어 보입니다. 저 예전에 한번 그 김석동 금융위원장 예. 퇴임하기 전에 한번 제가 여쭤본 적이 있어요. 그때 이제 그 김 위원장이 IMF 때 또 핵심적인 역할을 했기 그렇죠. 때문에 그 다시 그때로 돌아간다면 어떤 처방을 내리겠느냐 아직 이런 질문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내가 다시 돌아가도 그때와 똑같은 일을 할 것이다. 다만 그때보다는 조금 더 국민을 보호할 방법이 없었는지 한 번은 더 생각해 볼 것 같다라는 말씀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아마 우리 공직자들도 아마 다 그렇게 생각할 것 같습니다. 네. 한번 경험이 있기 때문에 네.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한국 주식이 싼데 왜 항상 싸냐? 한국 주식은 가장 큰 이유는 주주가 대접을 못 받아서라고 봐야겠죠. 코스피가 3,300을 찍을 때도 PBR 기준으로 제일 높을 때가 한 1.2 정도밖에 안 됐거든요. 이게 청산가치밖에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우리나라는 대단히 배당에도 인색하고 꾸준하게 기업들이 돈은 잘 벌고 있으면 그러면 그때부터는 정말 본격적으로 주주 환원을 해야 되는 시기인데 그때도 안 한다는 게 문제죠.